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고고학과의 임상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 게 어떤 시대인가 하는 일종의 좀 인트로 같은 내용부터 시작해서 주로는 이제 신석기 시대의 취락, 마을과 관련된 내용하고 신석기 문화의 전개 과정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앞쪽에 인트로 성격으로 간단한 얘기들을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마 대략적으로라도 다들 알고는 물론 계실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얘기 같지만 이건 뭐 간단하게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또 철기 시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시대 구분은 19세기 때 처음 생겼고 유럽에서 생겼고 소위 말하는 3시대법, 세 개의 시대, 그래서 보시다시피 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이런 식의 분류를 처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 톰센이라는 이 사람이 저 옆에 그림에 있는 분인데요. 덴마크 분인데 덴마크에서 민족주의가 부흥하면서 덴마크의 그 자기 나라에 있는 고대 유물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한테 맡긴 거죠. 이 사람이 이게 우리로 치면 골동품 같은 것들은 뭐 이 도굴품 같은 거 이런 거 다 모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출토 맥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언제 건지도 알 수도 없고 막 이런 거였어요. 다 뒤죽박죽 돼 있는 것들을 이 사람이 고민을 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전시를 할까? 그래서 대중들한테 보여줄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그러면 이 어떤 유물들의 재질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나눠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돌로 만든 것, 청동으로 만든 것, 철기로 만든 것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거죠. 물론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합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석기 시대로 다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영국의 어떤 학자에 의해서 석기 시대가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라는 것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구와 신이니까 오래된 것과 뭐 새로운 것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팔레오와 네오 이건 올드와 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주로 이제 아시다시피 타제석기가 있고 인류의 초기 시대고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 마제석기가 있고 현재 절멸하지 않은 현생동물이 있는 좀 늦은 시기 뭐 이런 식의 이제 구분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 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지만 시대 명칭으로서 중석기 시대라는 시대가 또 있기도 합니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사이에 중석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통상 잘 쓰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 신석기 시대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 게 앞에서 한 거는 대체로 이 유물, 석기를 보고 이거를 떼어서만 뗀석기냐 아니면 간석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소위 기술의 발전, 유물을 만드는 기술의 발전 차원에서 구분하는 정도였던 거였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그 사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그 학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유명한 고고학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사람이 한 얘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이분이 한 어떤 중요한 개념, 용어들은 아마 전 세계의 상당 부분의 사람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석기 혁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석기 혁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교과서 같은 데도 나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한 얘기 중에 또 중요한 개념이 도시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나중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이 사람이 한 말은 아니지만 18세기 뭐 산업혁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류사의 발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의미에서의 혁명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 개혁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혁명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혁명이라는 말로도 뭐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변화, 이런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제 단순히 석기를 깨트려서 만들었느냐, 갈아서 만들었느냐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애초에 근본적으로 사회가 다른 시기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신석기 시대의 그때 주요한 내용이 뭐냐라는 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입니다. 농경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 해도 우리가 예를 들면 저희 고고학과에서 학생들한테 한 학기 이상 강의를 해야 될 만한 분량이고 전 세계적으로 고고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테마 중에 하나가 농경입니다. 인간이 도대체 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느냐? 이런 거죠. 왜냐면 인류의 역사, 인간이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르는 어떤 동물이 우리가 규정할 때 이것은 인간이다 라고 부르는 그런 동물이 등장하는 시점은 지금 대체로 이 형질인류학, 진화 인류학 쪽에서 얘기할 때 대체로 한 600만 년, 적어도 600만 년 전쯤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자는 뭐 700만 년 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적어도 600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99.9%가 구석기 시대. 그죠? 왜냐면 대체로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에서 12,000년 전 사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껏해 한 10,000여 년 된 거예요. 신석기 시대 이후에 현재까지의 모든 시기가. 그 이전의 모든 600만 년의 시기는 전부 구석기 시대죠. 그런데 그 10,000여 년의 시간 중에서도 농경이 등장한 건 한참 뒤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등장해서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99.9% 이상의 시간 동안에 농사를 짓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 인간이 왜 갑자기 농사를 짓고 농사 짓는 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모여 살아야 돼요. 마을을 이루고 모여 살아야 돼요. 마을을 이루고 모여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도시에 모여 살잖아요. 옆 사람도 엄청 생각해야 돼요. 주변 사람하고 갈등 생겨요. 싸움 나잖아요. 아파트에서 윗집하고 뭐 시끄럽다고 뭐 이래가지고 싸우고 살인도 나고 이러는데 긴장, 갈등이 생깁니다. 이동생활 할 때는 갈등 생기면 나 그냥 가버리면 돼요. 딴 데로 가버리면 그만인데. 근데 여기 살아야 돼. 내 옆에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가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랑 똑같이 이렇게 뭔가 전염병이 돌면 마을을 이루고 살면 다 전멸해, 전멸. 실제로 그런 유적들이 여기저기 전 세계적으로 발견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발견된 것 중에도 보면 신석기 시대 마을 유적인데 하나의 그러니까 이 큰 마을이었어요. 집자리 안에 사람이 가득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불을 질렀어요. 그런 집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석하기로는 당시에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집에다가 다 쟁여놓고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모여 살면 그런 전염병에 아주 취약해요. 그래서 모여 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정착 생활이라는 게 위험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류는 어떻게 왔냐면 정착 생활 쪽으로 왔어요.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그건 바꿔 말하면 정착 생활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다른 이점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왜 농사를 지었을까? 뭐 이거 관련된 엄청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토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뭐 간단하게 나오겠습니다만 또는 도대체 석기를 갈아서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무슨 변화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런 어떤 기술이랄까요? 변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회, 그 사회는 구석기 시대의 사회와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석기를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석기 시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든 차일드가 20세기 전반에 아주 대활약을 했던 유명한 학자인데, 그분의 이제 개념이 이 신석기 혁명이죠. 방금 얘기한 이런 세 가지 요소.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동시에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석기 시대가 끝나고, 즉,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인간이 농사를 짓게 되고, 그러면서 정착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토기를 만들고, 석기도 개량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다.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혁명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걸 보통 우리가 네올리틱 패키지라고 해요. 하나의 패키지처럼 이 세 가지 요소가 등장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계속 뭐 20세기 후반에까지 현재까지 계속 연구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굴도 많이 하고 고각도 발전하고 자료도 축적되고 하면서 보니까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패키지로 세트로 나오는 데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근동이 다르고 중국이 다르고 신대륙 쪽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 다른 것도 예를 들면 저런 요소들, 신석기 시대의 특징인 요소들이 등장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토기가 엄청 먼저 등장하고 농사는 한참 뒤에 짓고 수천 년 이후에 짓고 어떤 지역은 반대예요. 정착 생활이 한참 전에 진행됐는데 농사는 안 지어요. 오랫동안 농사를 안 지었다가 막판에 가서 짓거나 심지어 끝까지도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착 생활을 하고 상당한 규모의 집단을 이루고 사는데도 농사를 안 져요. 심지어 막 노예도 있고 이런 사회인데도 농사를 안 짓는 사회. 그냥 수렵 채집 사회. 지금 알래스카 밑에 쪽에 알래스카부터 해서 미국의 서해안 쪽이죠. 캘리포니아에서부터 해서 알래스카 있는 쪽까지 그 서해안 일대 거기를 북미의 북서부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아메리카 인디언이라고 부릅니다만 인디언이라는 용어 자체는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지었는데 굉장히 큰 사회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가 많은 거예요.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에 맞지 않는 게 도처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안 맞는 게 등장하면 무시할 수 있지만 도처에서 이런 게 발견되면 원래의 개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신석기 혁명이라는 말은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도 막 교과서 같은 데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것은 학문적으로 보면 이미 이제 어떤 학사적인, 역사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제 상황을 잘 반영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지금은 그래서 신석기화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이벤트성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고 수천 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전된 과정이다라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석기 혁명 이렇게 부르긴 좀 그래요. 아주 수천 년 전에 걸쳐서 천천히 변한 것을 혁명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좀 모순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신석기로 가는 것이죠. 신석기적인 특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성되는. 그래서 그걸 이제 신석기화라고 부릅니다.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몇 가지 예를, 근동에서는 정착 생활이 후기 구석기 시대 때 이미 등장을 했다가 오랜 기간 농경이 시작되고 그 뒤로 토기 등장이 엄청 늦어요. 이 근동 지역은 토기가 되게 늦게 등장합니다. 토기가 등장했다 또는 어떤 도구, 새로운 도구를 발명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떤 필요가 있으니까 새로운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토기를 필요로 하는 어떤 이 생활, 새로운 자원 이런 게 있다면 그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게 필요 없으면 안 만드는 거예요. 그거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북미 북서부에 있는 인디언들은 토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릇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 전부 우리 바구니 같은 거 만들어서 써요. 바구니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바구니를 촘촘하게 엮으면 그 안에다 물을 부으면 물이 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불에 대고 끓일 수 있습니다. 바구니가 타지 않습니다. 그 톡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흙으로. 그죠?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는 토기를 만들죠, 결국은. 만드는데 그것도 다 이유가 다릅니다. 이래서 토기를 만들었다, 저래서 토기를 만들었다. 다 다른 거죠. 근동의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 먹는 빵, 그런 게 이제 밀과 보리로 만든 빵들이 처음 재배된 곳이 근동 지역입니다. 밀은 쌀처럼 이렇게 알곡을 그대로 쪄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가루를 해가지고 밀가루로 해서 빵을 만들어서 먹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위 난이라고 하는, 그죠? 그 인도 음식이랑 같이 먹거나 뭐 하는 이런 난. 그게 원래 형태의 빵이죠. 그죠? 예수님 계실 때의 빵도 원래 그런 스타일입니다. 지금의 빵은 이스트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부드럽게 만들고 이런 거지만, 원래 빵은 납작하고 딱딱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 빵은 그 사람들 주식인데, 어떻게 먹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끓여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끓여 먹는 거. 국물 넣고 끓여 먹고. 난 어떻게 만듭니까?
화덕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화덕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굽잖아요. 그죠? 네. 토기가 필요 없어요. 실제로 근동 지역의 신석기 시대 때 아주 이런 식이나 뭐 이런 데에 유적 주거지를 발굴하면 집안에 그런 화덕이 나옵니다. 토기는 없어요. 그런 거죠. 그러다 나중에 다른 필요에 의해서 토기들이 늦게 등장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동아시아는 밀과 보리가 기원한 지역이 아니죠. 여기는 쌀. 우리가 있는 이 중국, 우리 이쪽은 쌀입니다. 쌀하고 이제 북쪽은 조와 기장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 사람들은 뭐 끓여 먹고 이런 것들 지금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아주 애초에 등장한 것 같아요. 뭔가 끓여서 하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심지어 이따도 나오겠습니다만 토기가 2만 년 전에 등장합니다. 2만 년 전이라는 것은 구석기 시대예요. 구석기 시대. 아직 빙하기가 끝나지 않은 시기에 이미 토기가 등장합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토기가 등장하면 신석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동아시아는 2만 년 전부터 신석기 시대냐?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래서 동아시아 쪽은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뭘로 정의할 것이냐 굉장히 골치 아파요.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옛날에는 간단했는데 알면 알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저 맨 위쪽에 보이는 저런 토기가 이 선인동이라고 써 있는 저 토기가 2만 년 가까운 전에 나온 토기입니다. 네. 중간에 있는 이 신북은 이쪽 전라도 쪽에 있는 구석기, 후기 구석기 유적인데 여기서도 신석기 시대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간석기가 구석기 유적에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이제 연해주 쪽에 있는 유적에서 나온 석기입니다만 저런 석기, 저런 형태의 석기는 원래 구석기 시대 때 나오는 석기입니다. 후기 구석기 시대 때. 근데 저게 실제로 발견된 거는 훨씬 시기가 늦은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중구난방 다 섞이는 거죠. 신석기적인 특징이라고 했던 것들이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되거나 구석기적인 특징이라고 했던 것들이 신석기를 지나서 심지어 청동기 시대까지도 유지된다거나 이게 뭐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도대체 뭘로 설정해야 될지 골치 아파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석기화라는 얘기로 지금은 설명하려고 하고 있고 신석기화의 길은 여러 가지다 이렇게 된 거죠. 동아시아가 가는 신석기화의 길이 다르고 근동이 가는 신석기의 길, 아프리카가 가는 신대륙이 가는 신석기로의 과정은 각자 다 다른 겁니다. 각자의 이유로. 그렇게 설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도 우리나라의 신석기화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 하면 빗살무늬 토기라는 말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시죠, 그죠? 누구나 다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 하면 자동적으로 빗살무늬 토기가 떠오르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아마 이런 모양의 토기일 겁니다. 밑이 뾰족하고 마치 도토리 모양으로 생긴 그리고 문양이 뭔가 가득 차 있는 이런 토기들. 이런 토기를 빗살무늬 토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우리 전 국민의 머릿속에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가지고 이게 들어있을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 토기는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토기만 있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토기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와 주셨으니까 신석기시대 때 이런저런 이런 빗살무늬 토기 말고 다른 토기도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발견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1990년대 처음 발견돼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많은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기입니다. 현재 이런 토기는 제주도에서밖에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제주도의 정서쪽에 있는 고산리라는 유적이 있는데 그 유적 이름을 따서 고산리식 토기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대가 가장 올라가는 한 10,000년 가까이 되는 토기입니다. 10,000년 한 9,600년 전 뭐 이런 정도 돼요. 현재는 가장 오래된 토기입니다. 이 토기는 이 중간에 있는 사진에 잘 나오는데요. 토기의 표면이 굉장히 거칠죠, 뭔가. 근데 저게 문양을 그린 건 아니에요. 토기를 만들 때 이 점토 진흙을 이렇게 개어서 만들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풀을 같이 섞어 넣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황토, 토담집을 짓거나 할 때 볏짚 썰어가지고 황토랑 같이 개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그걸 넣은 거죠. 그렇게 해서 토기를 구우니까 구울 때 그런 이제 식물들은 다 타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있었던 자국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국들을 가지고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게 무슨 억새과 뭐 이런 류의 풀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풀을 이렇게 토기를 만들 때 듭니다. 근데 이런 식의 특징은 나중에 가면 없어져요. 이런 걸 넣지 않습니다. 뒷시기의 토기들은. 아주 이런 시기의 토기들만 이런 식물 줄기나 이파리 같은 걸 넣고 또는 뭐 심지어 동물 털 같은 걸 넣는다거나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일본에도 있고 우리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이 동아시아의 이런 식의 토기에 공히 다 보이는 특징인데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조사되지 않다가 제주도에서 이 고산리식 토기라는 데서 그런 특징을 가진 토기가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연대도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오래된 연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연대를 가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토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 토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이 바닥이 평평한 이런 토기고 문양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문양이 있는 토기들이 약간 있습니다. 한 10% 미만이에요. 10% 미만. 전체 90% 이상은 문양이 없고 나머지 약간의 문양이 있는 토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한 8,000에서 6,000 사이 정도 되면 뭐 이런저런 토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빗살무늬 토기와는 전혀 형태가 다른 토기고 강원도 지역, 동해안 지역에 나오는 토기입니다. 강원도에 유명한 양양의 오산이라는 유적이 있는데요. 그 유적의 이름을 딴 오산리식 토기라고 부릅니다. 뭔가 무늬를 아가리 근처에만 이렇게 막 찍어서 무늬를 그려낸 이런 토기인데요. 이런 류의 토기들은 동해안을 따라서 저기 함경도, 그 다음에 러시아 연해주, 뭐 이런 데랑 굉장히 유사한 이런 류의 토기들입니다. 그런 문화의 흐름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토기들이에요. 이때 고산리 단계 때, 이 오산리 단계 때, 이럴 때 아직 빗살무늬 토기라고 부를 만한 것들은 없던 시절입니다. 그 수천 년간 우리가 알던 뾰족 밑의 빗살무늬 토기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예, 그리고 이거는 더 최근에 발견된 건데, 이건 2000년대 이후죠. 2000년대 이후에 역시 강원도, 동해안 쪽에서, 죽변항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관광지로 유명한데. 굉장히 멋진 곳입니다. 후포항하고 더불어서 후포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조사된 토기들인데요. 역시 한국에서 신석기 시대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형, 그러니까 이 그릇의 형태. 그 다음에 이 빨간 칠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토기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토기였어요. 시기는 아까 오산리식 토기랑 비슷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름을 죽변리식 토기라고 새로 명명을 했습니다. 대체로 울진, 뭐 이 일대 쪽에 있었던 이런 시기 토기입니다. 이 모양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잘 만들어진 토기죠. 자, 이런 토기는 혹시 많이 또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융기문 토기, 덧무늬 토기라고 부르는 그런 류의 토기입니다. 역시 빗살무늬 토기라 부를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점토를 얇게 해가지고 이 토기의 표면에다 붙인 겁니다. 붙여서 문양을 만들어낸 이런 토기들을 우리가 이제 융기문 토기라고 부르는데 역시 유적의 명칭을 따서 유명한 부산에 있는 동삼동 패총 유적을 따서 이제 동삼동 식토기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주로는 남해안 지역에 중심 분포 지역은 이쪽 동남해안, 서남해안 하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역시 이런 시기의 토기입니다. 신석기 시대 때 이렇게 다양한 토기들이 이 지역에 따라서 있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거는 압록강유역에서 지금 요동반도 뭐 이런 데까지 다 포괄해서 있었던 흔히 이제 미송리 형토기라고 부르는 건데 역시 또 형태가 전혀 다른 토기죠. 자,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이제 빗살무늬 토기라고 알고 있는 이런 류의 토기들이 나중에 등장합니다. 현재의 평안남도, 황해도,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이쪽이 중심 지역인데요.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남한 전체에 다 퍼집니다. 이런 토기가. 이제 이런 뾰족 밑에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 하실 이런 류의 토기들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빗살무늬 토기도 시기가 감에 따라서 무늬가 이제 다 없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그런 빗살무늬 토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 때의 모습입니다. 이 다음에 바로 청동기 시대가 되는데요.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토기가 이제 아까 같이 이렇게 문양이 가득 찼던 이런 데서 이제 문양이 점차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지는 이런 무문양의 토기들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청동기 시대가 되면 우리가 이제 물론 기형은 전혀 달라집니다만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를 우리가 흔히 무문토기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그런 무문양의 토기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 이건 압록강 유역하고 왼쪽은 압록강 유역, 오른쪽은 두만강 유역에 있는 신석기 시대 늦은 시기의 토기들입니다. 그래서 형태나 문양이나 다 다르죠. 네. 따라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석시대 토기 하면 떠오르는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하나의 특정한 지역과 시기를 대표할 뿐인 토기예요.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에는 이거 말고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아주 다종다양한 토기들이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함으로써 예를 들면 호남 지역은 어떻고 영남 지역은 어떻고 서울 경기는 압록강 유역은 두만강 유역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물론 이제 저희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라 이거를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느낌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요. 제가 만든 표인데 각 지역별로 서북 지역에서 저기 동북 지역까지 그리고 이 세로축은 제일 이른 시기부터 제일 늦은 시기까지 해서 각 지역별로 각 칸마다 어떤 양식의 토기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무슨 양식 다 이렇게 사진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 또 일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희 전체 신석기 시대를 구성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후에는 빗살무늬 토기 말고도 신석기 시대에 여러 가지 다양한 토기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했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그 신석기 시대 마을하고 신석기 화 전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을에 대해서 이건 간단하게만 쭉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의 마을 취락은 여기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조사된 한 100여 곳의 취락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덩어리를 지어놨는데요. 그 압록강 하류 쪽에 노란 덩어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만강 역시 중하류 쪽에 검은색으로 있는 동북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두 덩어리가 있죠. 이것은 이제 서울 경기하고 평남 황해도, 우리가 흔히 이제 신석기 시대 연구에서는 중서부 지역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하나 비슷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산이식토기나 이런 걸로 대표되는 동해안 지역, 녹색으로 표시된 동해안 지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엔 남쪽 지역입니다. 남부 내륙하고 해안 지역. 이런 지역에서 신석기 시대의 이제 마을 유적들이 현재까지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백지가 있죠, 그죠? 현재까지 확인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 확인이 안 된 데 중에 보면 지금 제가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지역에 신석기 유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신석기 시대 마을 유적이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네. 마을 유적이 제대로 된 게 확인된 게 이쪽 지역에 없습니다. 그럼 이쪽에 뭐 사람이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당시에. 아마도 물론 구릉상에 도 있었을 거고 또는 이 강옆에 이런 데 있었을 텐데, 소위 이제 특히나 이 신석기 시대 내륙의 사람들은 강변에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우리가 신석기 유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암사동 유적 같은 것도 당연히 한강 바로 옆에 있는 것인데요. 특히 중하류 쪽에서의 강변은 수천 년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퇴적이 반복되기 때문에, 누적되기 때문에 이전의 어떤 지표가 상당히 깊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규모로 이렇게 개발하면서 밑에까지 파지 않는 한 못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예전에 현재 세종시가 된 이 지역을 조사할 때 지표조사, 이제 고각에서 이제 유적을 찾는 과정이죠. 그런 지표조사를 통해서는 유적을 찾지 못했어요. 못한 지역이었어요. 강변이었는데. 근데 이것을 고지형을 분석해서 이곳은 분명히 있을 만한 곳이다 라고 해서 발굴 지역으로 선정하고 실제로 몇 미터를 파 내려갔습니다. 그 밑에서 대규모의 마을을 찾았어요. 그 밑에서 대규모의 마을. 저는 전라도 지역에서도
퇴적층이 굉장히 두터운 밑에 있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영남도 마찬가지인데 영남도 아주 내륙 쪽을 제외하면 충적지에 있는 즉 강변에 있는 이런 지역은 주거지들이 즉 취락이 거의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안 살았던 것은 아닌데 우리가 아직 못 찾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좀 공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많은 북한 지역이 공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주 높은 산지 쪽은 없었겠지만 나머지 지역이 아시다시피 북한이 뭐 경제 사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이 고고학 조사라고 하는 게 활발히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료 공백이 되게 많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푸념조로 한탄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고고학적인 상황, 한국의 고고학적인 상황은 섬 아닌 섬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자료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또 접근을 하기도 어려워요, 북한 자료에. 그래서 우리는 대륙하고 이어져 있긴 한데 중간에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마치 섬 같은 존재. 그 고고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죠. 신석기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 공백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석기 시대의 취락 유적도 이제 보시는 바처럼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돼서 어느 정도 양상은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지역별로 주거지 양상, 이건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다, 주거지 모양이 뭐 그런 거라서 간단하게만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정서쪽에 있는 바닷가인데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토기가 나왔다고 했던 고산리 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 발굴했던 그런 구덩이들입니다. 발굴 당시의 구덩이들인데요. 이 일대 전체가 고산리 유적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주거지랑 관련된 현재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와 관련한 최대의 논란 중에 하나인 유적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고산리 유적은 당연히 연대가 제일 올라가는 토기가 발견됐기 때문에 발견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바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지금 국가 사적으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고 아주 조그만한 전시관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저 토기는 보여드렸죠, 그죠? 그리고 토기 옆에 있는 저 화살촉. 저는 저거 그야말로 이제 떼어서 만든 타제의 화살촉입니다. 저런 형태, 맨 위쪽에 거는 좀 삼각형으로 생겼지만 밑에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화살촉처럼 생겼죠. 저런 밑에 쓴배가 달려있는 저런 식의 화살촉은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는 나온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신석기 유적에서 나온 한반도 전역을 통틀어서 저렇게 생긴 것들은 나온 게 거의 없고 맨 윗줄에 있는 것 같이 쓴배가 없는 그냥 삼각형으로 생긴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신석기 시대의 화살촉이었어요. 근데 이 유적에서는 저런 쓴배가 달린 그것도 심지어 타제로 만든 이런 화살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석기도 뭔가 새로운 스타일이고 토기는 뭐 그야말로 새로운 듣도 보도 못한 스타일이었는데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다가 이 오른쪽 사진들하고 도면에 보이는데요. 보기만 해도 엄청 복잡하죠. 그죠? 뭔가 엄청 복잡한 게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저 사진, 동그란 사진, 쟤네들이 이제 주거지라고 추정된 것들입니다. 오른쪽 도면에는 이런 주거지들이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도면에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각각의 주거지고, 주황색으로 표현된 수도 없이 많은 저 동글동글한 것들은 주거지는 아니고 조그만 건데 뭔지 알 수 없는 구덩이에요. 옛날에 팠던 구덩이라고 생각되는 구덩이에요. 그 중에는 어떤 거는 뭐 저장한 시설도 있겠고, 뭐 점토를 얻으려고 판 것도 있겠고, 뭐 오만 개 있겠죠.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런 구덩이가 670여 개, 수열 주거지가 무려 39동, 야외 노지도 19개, 엄청난 양의 유적이 발견된 겁니다. 근데 이게 시기가 10,000년에서 8,000년 전, 즉 고산리식 토기가 나오는 이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조사가 되면서 대부분의 신석기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신석기 연구자들이 일종의 의심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로 맞냐? 이 시기에 이런 게 나오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시기, 이때를 우리가 초창기라고 부르는데요.
초창기 단계를 지나고 그 다음 시기로 우리가 이제 조기, 전기, 중기 뭐 이렇게 쭉 나눌 때 조기 단계가 됩니다. 이런 식인데, 조기 단계에 제주도는 물론이거니와 남해안 지역에도 이런 식의 대규모의 취락 유적이 발견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석기 시대 전 시기를 통틀어가지고 가장 최대 규모의 유적이라고 생각된 발굴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 서해안 쪽에서 한 50몇 기 정도가, 50몇 기의 주거지가 확인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시기가 더 늦어요. 그리고 그런 시기 되면 뭐 20기, 30기짜리 이런 마을들은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00년에 가까운 시기에 또는 8,000년에서 6,000년 사이에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이렇게 뭐 39동, 뭐 수열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는 저런 구덩이들이 670여 개 이런 식의 엄청난 유구가 나오는,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잖아요. 인구가 많았다. 엄청나게 이 지역을 이용했다 이런 뜻인데, 그때 제주도에 그렇게 사람이 많을 리가 없고 이때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유지할 만한 수단이 없다. 근데 이게 나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신석기 연구자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요. 그래서 신석기 학회 차원에서 이 유적을 저희가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신석기 학회 차원에서 가서 검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발굴자들은 계속 이것이 맞다 당연히 이렇게 주장을 했고, 발굴자가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쉽게 말하면 발굴에 문제가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가 써놨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여기가 이 제주도 화산지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원지형이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이렇게 원지형이 울퉁불퉁한데, 울퉁불퉁한 지형 위에 다시 흙이 퇴적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발굴은 거꾸로 역순으로 하는 거죠. 위에서부터 파내려가니까 이렇게 쭉 파내려가서 어느 시점에 딱 가면 그 이렇게 오목했던 자연 지형 부분은 아직 위층에 퇴적물이 남아 있고, 나머지 이 좀 올라갔던 지역은 이제 아래층이 노출이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실제로 구덩이 같은 게 나옵니다. 제가 여기 발굴에 참여해서 있을 동안에도 저런 구덩이들을 저도 많이 찾았어요. 이렇게 발굴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동그란 구덩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수혈, 그러니까 구덩이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내부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슬슬슬슬 내려가다가 없어져요. 네. 물론 유물도 그 안에는 없죠. 그래서 소위 이런 자연지형, 이 중에 물론 이게 다 아니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 중에 상당수는 자연지형인 것이 오해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인용해서 이 자료를, 이때부터 주거지가 이렇게 많이 있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건 지금 논란이 있고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초창기 주거지는 물음표를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이것은 아직도 해결은 안 된 것인데요. 앞으로 뭐 우리나라 신석기에서 지금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재밌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많은 유구가 나와 있는데 바로 옆에 이게 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동일한 지역을 절반을 나눠가지고 한 기관 이렇게 조사했어요. 근데 한 기관이 조사한 데는 이만큼 나왔어요. 근데 바로 옆에 그냥 이렇게 한 걸음 넘어가면 이제 옆에 기관이 하는 데죠. 거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유구가 안 나왔어요. 진짜 조금 나왔어요. 몇 개. 그러니까 이게 뭐 더더군다나 이제 논란거리가 된 거죠.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적인데 이 사적의 내용물이 과연 맞는지 아닌지에 논란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라서 이후에 재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확실히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초창기 주거지는 현재로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잘 모르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조기 단계가 돼야 이제 아주 확실한 집자리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땅을 파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신석기 주거지들은 뭐 거의 대부분 다 땅을 파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움집이라 하잖아요. 움집. 그런 움집의 형태인데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지도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동북 지역에서도 이렇게 길다란 주거지가 나오기도 하고, 동해안 지역에서도 이제 오산리에서 저 남해안 여기 지금 전라도의 그 돌산, 송도에서도
파괴는 됐습니다만 이런 토기들과 함께 아까 제가 윤기문 토기, 동삼동식 토기라고 했던 조기 단계 토기와 함께 이런 이제 주거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단계 주거지들은 뭐 나와봐야 몇 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을을 이뤘다 하더라도 되게 작은 규모의 마을들이었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집에 여기 제가 도면이나 사진을 넣어놨는데 집의 중앙 부분에 화덕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렇게 돌을 돌려서 우리가 돌 돌림식 또는 위석식 이렇게 부르는데 돌을 돌린 화덕자리들이 나오는 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때 이 조기 단계에는 아직 여전히 집자리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보시다시피 남해안 지역에서도 확실한 주거지라고 할 만한 것은 이 송도하고 동삼동 정도밖에는 없어요.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발견된 주거지 수가 매우 적습니다. 전기가 되면 시기가 내려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진만 몇 개 해놨지만 이제 동북, 서북, 중서부, 남부, 뭐 동해안 할 것 없이 모든 지역에서 이제 움집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규모도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삼거리는 뭐 소규모의 마을입니다만 운서동이라고 한 인천에 지금 인천공항이 있는 그 지역 일대를 조사했을 때 나온 유적인데요.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현재까지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마을 유적이 여기에서 조사됐습니다. 전기 단계에 거의 60기 가까운 이 하나의 구릉에 주거지들이 쫙 있는 거죠. 이때는 문제 본격적으로 움집이 이제 확산되고 퍼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주거지 형태는 뭐 다양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도 뭐 아파트들 뭐 맨날 새로 만들고 해도 뭐 대체로 보면 그게 그거잖아요. 사람이 사는 집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선사시대 움집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평면 형태 가지고 막 분류하고 학자들이 하지만 결국은 세모난 집자리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동그랗거나 아니면 정사각형이거나 직사각형 형태, 그러니까 방형, 장방형, 원형 여기를 벗어나는 집은 사실상 없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시기가 좀 내려가면 육각형 형태의 주거지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다 이런 거 안에 들어간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연구자들이 지역에 따라서 노지가 어디에 있느냐, 대체로 다 중간에 있는데 저 위쪽에 있는 주거지 같은 거 보면 출입구를 들어가자마자 바로 앞에 화덕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있는데요. 뭐 저런 거 가지고 이제 뭐 연구를 한다든지 합니다. 왜냐하면 화덕자리라는 건 요즘으로 치면 부엌임과 동시에 난방시설이고 동시에 조명시설이죠. 그죠? 근데 저게 어디, 집을 사는데 집 안에서 어디에 있느냐, 방 안에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지역과 시기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 중기가 되면 이제 더더군다나 확산이 되겠죠. 전국적으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집자리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중기 시기가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신석기 시대 때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가 바로 이 중기의 시기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연구가 지금 진행이 이미 많이 됐는데요. 선사시대의 인구 규모를 파악하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고고학이 이제 자연과학의 도움이라든지 통계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저런 새로운 방법들을 통해서 과거를 이제 추론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사성 탄소연대 들어보셨죠? 그죠? 방사성 탄소연대라고 하는 연대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고고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절대 연대를 알기 위해서. 이 방사성 탄소 연대의 수치가 얼마큼 되느냐를 가지고 선사시대의 인구를 추론하는 이런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주 대상으로 해서 연구가 됐고요. 역시 그거에서도 보면 신석기 시대 중기 2단계 인구가 가장 많았던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도 나중에 청동기 시대 강의도 아마 있을 거겠지만 우리나라의 남쪽에 이 송국리 문화 단계라고 하는 굉장히 번성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 때가 압도적으로 인구가 많게 나타납니다. 뭐 그런 걸 봐서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해봐도 이 중기 단계 때가 이제 전국적으로
주거지, 마을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 다양한 주거지 중에 이거는 충청도에서 확인이 돼가지고 지금 지도에 보입니다만 대체로 충남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의 남부 일대까지 퍼져 있는 독특한 스타일의 주거지인데요. 독특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장방형으로 길게 생겼고 주거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건 긴 변이 한 10m 정도 되는 대형의 주거지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충청도의 옥천의 대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조사가 돼가지고 대천인식 주거지라고 이름이 붙였는데요. 이 주거지는 이 왼쪽 도면에 보시면 4개의 기둥구멍이 있고 가운데 빨간색으로 있는 화덕자리가 이렇게 있는, 저기가 요즘으로 치면 방입니다. 방인데 방만 있는, 예를 들면 이전 시기에 이런 주거지들은, 오른쪽 도면에 있는 주거지들은 네모나게 생기거나 동그랗게 생겨서 중앙에 노지가 있잖아요. 화덕자리가 있죠. 한 칸짜리 방이죠. 원룸 같은 또는 스튜디오 같은 이런 스타일의 방인데 저걸로 끝이에요. 공간이 적어져. 근데 이 주거지는 그 공간 말고 아래쪽에 별도의 공간이 남죠.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출입구가 있어요. 출입구를 들어가면 일정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지나야 이제 방이 나오는 이런 구조죠.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좀 더 복잡해진. 그리고 실제로 이런 유적에서 발굴 조사를 할 때 이 앞쪽 출입구 쪽에 있는 이 공간 쪽에서 도구들을, 요즘으로 치면 뭐 그릇 같은 거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었어요. 부엌 같은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이 이제 분리되는 거죠.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공간하고 방하고 이런 별도의 부속 공간이 분리되는 이런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집자리들이 중기의 늦은 단계부터 해서 나타나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주거지는 한 기씩만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마을 이러면 적어도 뭐 2-3기, 5기, 10기 이런 정도의 집들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마을을 구성하는데, 신석기 시대에는 이거는 뭐 이 구름을 다 파도 이거 주거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이 한 채 있는데 이걸 마을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애매하죠. 그렇지만 현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아직 잘 몰라요. 왜 이렇게 한 채씩만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저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좀 더 복잡해지고 발전된 형식의 주거지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 이제 마지막 후말기 마지막 단계로 가면 역시 여전히 물론 각지에서 주거지들이 나옵니다만 대체로 수량이 줄어듭니다. 주거지들이 이제 잘 안 보여요. 마을이 잘 안 보이고, 아까 말한 방사성 탄소연대를 가지고 한 인구 추정에서도 보면 특히 말기 쪽에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보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런 실제 조사 사례 그리고 그런 어떤 추론한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이 말기 단계 때 인구가 급감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때 급감했다가 청동기 시대에 조전기 때 이게 회복이 되고 중기 때 다시 피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체로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데요. 인구 규모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렇습니다. 꾸준히 인구가 지금까지 이렇게 증가한 게 아니고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상승 곡선이지만 각각의 시기로 보면 진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감하는 시기, 급증하는 시기, 이런.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도 이 시기가 되면 인구가 급감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이 남쪽 지역에서도 이 단계 때, 늦은 단계 때 집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실제로 남부 지역에서는 이 단계의 집은 제가 아는 한 이렇게 주거지로 확실하게 나온 예는 한두 사례밖에 없습니다. 한두 개밖에 없어요.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아주 익숙한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죠. 아파트가 초기에 지어질 때는 첫 번째 사진에 있는 것 같이 대체로 저런 형태의 배열, 동의 배열이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쭉쭉 짓는 그런 배열이었고, 나중에 가면 중간에 있는 것 같이 중앙에 어떤 공원 같은 이런 공간을 마련하고 저런 일자가 아닌 저런 식의 배치,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이렇게 뭔가 규칙적이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배치들을 동배치들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굉장히 많은 부대 시설들을 만드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파트 단지를 갔을 때 그 단지의 동해 배치만 봐도 이게 언제 때 아파트인지 대체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동해 배치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겠죠, 그죠? 아파트의 동해 배치들이 바뀐 이유. 당연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더 원했기 때문에.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원래 전통사회에서의 어떤 이런 마을의 배치랑 가장 다른 점은 하나의 동에 엄청나게 많은 가구가 산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웃이 없어지고 이러는 것이죠.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이 없고 이 사람들 간의 교류가 없고 쉽게 말하면 소위 메마른 거죠. 자기 가족만 있는. 그렇지만 인간의 욕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을 이루고 마을의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고 살고 싶어합니다. 같이. 그런 것들이 그렇게 반영이 되면서 점차 바뀐 거죠. 지금의 말로 하자면 소비자의 니즈, 요구가 반영된 배치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마을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중구난방으로 아무렇게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 배치, 집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면 당시 사회의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고고학에서 그런 분야를 취락 고고학, 마을의 고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나라 사진은 아닙니다만 제가 마을을 가지고 뭘 더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건 외국의 사진입니다만 항공사진이죠. 첫 번째 사진에 보면 왼쪽은 부촌입니다. 부촌. 잘 사는 집이에요. 딱 보시면 알겠죠. 오른쪽에 따닥따닥 붙어있는 것은 빈촌. 못 사는 동네죠.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잘 사는 동네하고 못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당연히 집들의 배치가 완전히 다르죠. 규모도 다릅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가 어떻게 편중되어 있는지 이 하나의 사진으로 금방 알 수 있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역시 중간에 길을 하나에 사이에 두고 왼쪽과 오른쪽이 배치가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보시면 왼쪽에 있는 집들은 중간에 Y자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길이 보이죠. 따라서 자연촌과 비슷하게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 길이 있고 길 주변으로 이렇게 집들이 생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그런 스타일의 집들이에요. 오른쪽의 집은 뭔가 계획된 것 같은 반듯반듯하게 지은 거죠. 애초에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생긴 집. 역시 마을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런 배치 상태를 가지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취락고고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마을의 배치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런 걸 보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실제로 신석기 유적에서 나온 마을들의 배치의 예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은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중국의 동북 지역, 요녕성. 중국의 요녕성 지역에서 나온 대규모 마을들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전부 하나하나의 집들입니다. 이런 집들이 지금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면 우리 처음에 아파트 단지 배치처럼 일자로 쫙 배열되어 있죠. 그죠? 일자로 열을 지어서 배열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파란색으로 들려쳐져 있는 것은 또랑 같은 거를 이렇게 울타리처럼 쭉 둘려놓은 고고학에서 환호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는 시설입니다. 일종의 방어시설이거나 담 같은 거죠. 중간에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대능리, 저것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파주, 경기도 파주에서 나온 집자리인데 역시 보시면 이쪽 중국에서 나온 것처럼 일자로 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래쪽에 동일본이라고 제가 써놓은 이것들은 제가 이렇게 색으로 구별을 해놨습니다만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있는 곳에 있는 여러 복잡한 시설들이 전부 집자리입니다. 하나하나의 집들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무덤이 있어요. 하얀색의 저 부분은 일종의 공지 같은, 광장 같은 곳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것도 이제 동일본의 신석기 시대 때의 유적인데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집을 배치하지 않고 도너츠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걸 이제 환상 배치라고 합니다. 환상. 이렇게 일렬로 쭉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열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열상 배치 이렇게 하는데 환상 배치와 열상 배치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지역에 따라서 배치가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이 완전 다른 거죠. 사회 구조도 아마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실제로 이 묘령성, 중국의 동북 지역에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지만 황하유역으로 가면 중국에서 소위 중원지역이라고 하는 황하유역 쪽으로 가면 역시 동일본처럼 이런 환상의 배치에 커다란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 오른쪽, 맨 오른쪽에 있는 이런 마을들도 전부 우리나라에서 나온 신석기 시대 취락들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취락이라고 했던 그 인천공항 있는 데 있다고 하는 그 유적이 저 운서동 1번이라고 하는 유적입니다. 저 하나의 구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아주 많은 집들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신석기 시대 집들은 큰 틀에서 보면 당연히 저런 열상의 배치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환상의 배치는 우리나라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열상의 배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만 여기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딱 보면 잘 모르지만 지금 이쪽 여기 이제 두 개의 마을이 붙어 있는데요. 이 하나의 마을에 보면 이 일렬 중에 중간에 이게 가장 큰 집이 하나 있죠. 나머지 집들은 다 조그맣고 이쪽 마을에도 보면 중간에 뜬금없이 큰 집자리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다른 유적이 있는 남태자라는 유적인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일렬로 다 비슷한 크기들이 있는데 여기만 하나라도 더 큰 집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중심이 되는 것 같은 이런 큰 집이 하나 있고 주변에 이렇게 다른 일반 집들이 쭉 있는. 그리고 이거 가장 쉽게 해석하면 요즘 같은 경제적인 관념으로 해석한다면 저 사람 제일 부자인가 보다. 그죠? 저 사람은 강남에 한 73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고 주변 일반적인 아파트 사는 사람이다. 경제적인 차이로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렇게 신석시대 같은 선사시대라면 그럴 가능성과 더불어서 그것보다는 이 마을의 어떤 리더 같은 사람이 살았을 만한 공간 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히 경제적인 어떤 부의 차이가 아니라 권력의 차이랄까 이런 차이에 의해서 구별되는. 그러면 저는 정점에 있는 하나의 있던 사람이나 그 가족을 정점으로 해서 그 밑에 사람들이 조직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물론 이 하나만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죠. 실제로 저 안에서 나온 유물들이 어떤 것인지 만약에 저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저 집자리 안에서는 좀 더 귀한 물건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네. 실제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조사를 하면 당시 사회에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 집자리들은 그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사례처럼. 그렇지만 역시 그 논문들로 분석한 사례에 의하면 운서동에서도 이 어떤 열을 이루고 있는 이런 집들 중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큰 집들이 하나씩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마을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같이 뚜렷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의 우리나라의 어떤 신석시대 마을의 배치, 특징들은 중국 동북 지역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점은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지역적으로 가까우니까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여기는 또 다른 우리나라에서 나온 신석시대 유적들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것은 유명한 암사동 유적도 여기 있네요. 삼목도는 예전에 제가 발굴했던 유적인데 약간 억지를 쓰면 저기도 열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얼핏 보면 뭔가 배치가 뚜렷하게 안 보이는 것 같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죠. 네, 뚜렷한 배치가 잘 안 보입니다. 저게 이 시기의 특징인지 이 중기단계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완전히 다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운북동하고 중산동이라고 되어 있는 자 여기에 있는 집들을 보면 앞에 봤던 열을 쭉 이루고 있는 집들하고는 배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한 두세 동 정도가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덩어리식으로 분포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덩어리 분포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덩어리 괴자를 써서 괴상 분포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의 마을은 열상으로 분포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괴상으로 분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
그게 왜 바뀌었냐? 이제 그게 우리가 학자들이 연구해야 될 몫입니다. 그게 뭘 반영하고 있느냐? 사회에 뭐를 반영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신석기 시대는 아직 이런 취락고각의 연구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딱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훨씬 더 많은 조사가 됐고 연구가 된 청동기 시대의 사례를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청동기 시대 상대적으로 이런 시기에는 아주 긴 세 장방형의 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장축의 길이가 장변의 길이가 15m 막 이렇고 20m가 넘는 집도 있어요. 그 안에 화덕자리가 막 여러 개 있어요. 그런 집들이 유행하다가 다음 시기가 되면 집들이 이런 신석기 집들처럼 조그매져요. 그리고 노지가 딱 하나 있는. 그래서 보통 이런 집들은 핵가족이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 또는 부부와 어린 자식이 사는 집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장성하면 결혼하고 있는 분가해서 새로운 집을 짓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청동기 시대의 이런 시기에 그런 15m, 20m 되는 그런 집들은 그 집 안에 화덕자리가 여러 개 있고 그 안에 복수의 세대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가족, 확대가족, 대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대가족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예를 들면 나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3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같이 농사 짓고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생산, 그 다음에 분배, 소비 이런 것들의 단위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다음 단계가 돼서 개별 핵가족 단위로 이렇게 조그만 집으로 분할되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소비의 기본 단위는 이제 자기네 핵가족, 요즘이랑 똑같아요. 요즘같이 그 핵가족이 사는 그런 사회. 그런데 그런 집들이 하나씩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두세 동이 한 군을 이루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요. 덩어리식의 배치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고게 아마도 서로 이 혈연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장성해가지고 집을 짓고 우리 집 옆에다 짓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랑 일은 같이 해요. 근데 밥은 따로 먹어. 그죠? 결혼한 다음에 우리 장인어른 장모네 집이 우리 집은 1동이고 저기 3동이야. 그런 거죠. 그렇지만 생활의 어떤 기본 단위는 우리 가족 같은 그런 사회로 바뀌는 겁니다. 혹시나 물론 신석기 시대 때 그랬는지 지금으로서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배치에서 어떤 하나의 여러 개의 집자리가 있는 열에서 큰 주거지가 하나 있는 이런 데서는 아마 같이 어떤 일을 한다, 노동을 한다, 농사를 짓는다 이랬을 때 이 전체가 하나의 어떤 단위로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이런 배치가 되면 저런 하나하나의 한 두세 동이 있는 쟤네들이 같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활하는 하나의 단위가 되는 이런 사회로 바뀌는 것이죠. 근데 그게 왜 바뀌었을까? 저는 이 농사를 더 효율적으로 짓기 위해서 바뀐 건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역시 아직까지 명확한 대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현상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이 현상의 내재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아주 명쾌한 대답을 못 찾고 있죠. 어쨌든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복잡하니까 넘어가겠고요. 간단히 말하면 이건 뭐냐면 취락 체계라고 되게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있는 거죠. 우리가 집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집만 있는 게 아니죠. 마을 안에는 집도 있고 무덤도 있고 길도 있고 공원도 있고 이런 모든 걸 합쳐서 하나의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을 안에는 내가 계속 사람이 사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맨날 사는 집이 있고 별장이 있어요. 별장이 있을 수 있죠. 가끔 사는 집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실제로 신석기 시대에도 그런 집들이 나옵니다. 일종의 텐트같이 맨 오른쪽에 보이는 아주 간단한 움막같이 그냥 대충 지어요. 저런 것들이 바닷가의 폐총에서 많이 발견돼요. 그럼 조개 따러 가서 거기 하루 이틀 그냥 잠깐 기피하는 그런 시설이 아주 간단하게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 제대로 지은 집이 있는 거죠. 맨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것은 제대로 된 집입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그 한 중간 정도 성격이에요. 완전히 막 지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제대로 된 집도 아니고 요즘으로 지금 농막 같은 거, 그죠? 그런 정도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완전히 옛날 가족이 다 사는 집은 아니지만 옆에 텃밭이 있고 그 텃밭이 있으면서 좀 살 수 있는, 그렇지만 그래도 수도시설도 있고 뭐 난방도 되고 뭐 이런 정도죠. 그 아마 거주기간도 제대로 된 집은 1년 내내 사는 집이고, 오른쪽에 있는 데는 텐트 같은 집은 며칠 뭐 먹을 거 구하러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서 사냥하러 가서 잠깐 며칠을 쉬는데, 중간에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어떤 성격,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그게 농사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집, 이런 것들이 세트를 이루어서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신석기 시대의 시스템, 마을의 시스템입니다.